대한제육계 상징공원으로 뭐 탑골공원이라든지 환구단이라든지 독립공원, 독립원, 그다음에 장충단공원 이런 걸 꼽았는데 사실은 이거를 동아시아 세계의 전통적인 어떤 세계관 그리고 근대 와서 만국공법 하에서 이제 세계 질서 그리고 오늘날 유엔 질서 하에서의 만국이 이제 그 동등한 이런 주권 국가죠. 이런 걸 같이 좀 종효로 이어서 보면은 좋은데 다 그것과 연관되는 요 상징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강의의 요점은 전통시대 동아시아와 중국 중심의 세계관 도대체 이게 뭔가 하는 걸 간단히 제가 아는 그런 상식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왜 등장했을까? 누가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칭제 건언을 하고 대한이라는 또 나라 이름을 새로 선정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대한제국에 등장한 서울의 상징공간으로 이제 오늘 본주제로 저 네 가지를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서 그 중에서도 대한제국 정부의 탑골공원 조성과 그 배경 도대체 어떤 내막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탑골공원의 대한제국 군악대와 애국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상 국가에서 지정한 그 애국가가 처음 등장하는 거거든요. 대한제국의 국호가 등장하고 또 국기도 공식적으로 공식화했어요. 규격을, 사이즈를. 그 다음에 이제 장충단 공원 같은 것도 이제 다 나름대로 그 근대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같은 그 궤도상에서 같은 성격을, 대한제국의 상징적인 성격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군악대와 애국가의 탄생 과정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원래 하고 싶은 얘기, 도대체 대한제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가로 이어지는 애국가가 독립문을 건립하고 독립협회가 조직돼서 동신문 같은 데서 이제 독립신문이 또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기에 바로 이제 오늘날의 애국가 가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하에 보면은 이제 곡이 따로 작곡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올드랭 사인의 그 음을 활용해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익태 선생이 작곡을 해서 이렇게 오늘날의 애국가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세 가지 곡을 한번 다 들어보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천화도입니다. 뭐 이건 많이 그 여러 가지 중국에서 나온 자료 중에 많이 그 활용이 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뭐 천화도를 그린 게 삐뚤삐뚤 뭐 이상한 형태 어떤 건 네모 형태로도 나타나고 기이한데 이 가운데 중국이 위치해 있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 중국 중심의 어떤 우주관, 이것이 같이 이제 전통시대에 존재해 왔죠. 동아시아의 리더인 중국이 유일하게 하늘의 명을 받아서 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천하를 다스리는 것. 그 천하라는 건 중국이 지배하는 뭐 중국 가운데 있는 중국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변방들까지.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 변방이죠. 또 원래 이제 땅도 넓고 물질도 그 물산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군사력 또 여러 가지 문화의 수준도 뭐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제일 앞서갔으니까 지배자가 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진시황 이래 또 그 이전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천하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하의 중심은 중국이다 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주변국에게 책봉을 해서 제후국이 이렇게 존립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이 제후국이라고 하는 건 중국의 천하 사방 다 그 변방에 위치한 나라들이죠.
근데 위치한 나라들을 다 오랑캐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자기들보다는 격을 낮춰서. 그래서, 뭐,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중국 문명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다 그래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좀 대우를 받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뭐 너무 멀리 올라가면 너무 복잡하고 저도 거기까지 복잡해서 잘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요즘 뭐 미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그 이전에는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또 이끌어가고 그 이전에는 뭐 대영 제국하고 제국 제국가들이 이렇게 천하를 갖다 이렇게 이끌어갔는데 어떻든 전통 시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파워 면에서 문화 면에서 모든 면에서 앞서갔죠. 그래서 중국의 그 세계관이라는 것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그래서 중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하늘의 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아들. 하늘은 누가? 황천상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황제는 천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황제라고 천자를 바로 이제 황제라고 하는데 황제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만든 게 누구예요?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여러 분열됐던 나라들을 통일하면서 황제라는 이름을 사망 오제로부터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황제로 했고, 그 다음에, 진시황이 참 업적이 많죠. 물론 여러 가지 참 엄청 요즘으로 얘기하면 독재라 그럴까요? 또 엄청난 철권 통치를 행했는데, 중국 역사상에서 이렇게 이제 통일 왕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천하 질서를 잡는데, 기준이 되는 도량형, 이걸 통일을 했어요. 그래서 수레가 가면 수레의 규격이 옛날에 여러 나라로 다 분할되어 있었잖아요. 6개국이라나. 그래서 그 나라마다 가령 도량형 무게를 재는 기준도 다르고, 한 대라고 할 때 한 대의 기준이 다 나라마다 다르고, 수레도 규격이 다 달라서 이게 통일이 안 되면 천하는 통일했는데 그 지역마다 다 다르면 이게 질서가 안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 나라로부터 그 도량형의 기준이 되는 걸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모을 집자에다가 저울 재는 거를 형이라 그랬죠. 그걸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권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와 도량형 기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딱 합쳐가지고 분할을 해가지고 평균치로다가 기준을 정해서 도량형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진시황이 명을 내서 모은 거야. 도량형기를 다 끌어모은 거 아니야. 모을 집자에다가 권. 그래서 직권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다. 그 직권한다 그러면 뭐야? 요즘은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옛날에는 황제가 되고 임금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뭐 그거는 너무 좀 고원한 얘기고, 명태조 홍무제가 중원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조서를 내렸어요. 주변국들에게. 그 주기조서의 내용을 보면은 천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변국 모든 나라들은, 제후국들은, 왕국들은 나의 지시를 따르라 하는 내용이에요. 천하는 이 모든 중국이 지배하는 이 천자가 지배하는 것 외에는 전부 이제 그 변방의 제국들이 있는데, 천하 이 세계는 다 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해는 한 집안이다.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로 이렇게 지내야 한다. 근데 주변의 제국들은 다 그 중에 조선왕국도 있고 유구왕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큰 나라들이 있고 뭐 유구왕국이나 조그만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력의 대소와 상관없이 다 똑같이 지내라는 얘기야. 형제로. 그래서 이제 유구왕국 같은 데서도 조선에 사절을 보내면은 그 조그만 나라에 와서 뭐 무슨 물고기 가죽이나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이 조선에서는 그런 걸 뭐하러 가져와라 그러는데 선물을 가져왔으니 안 받을 수 없죠.
회사품을 많이 줘요. 그런데 꼭 문서를 가져와서 이쪽에서 칭하는 거 보면 우리는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아유 저 조그만 미개한 저 섬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형이니 아우니 서로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그 질서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사회의 모든 나라들은 중국 천자에게만 충성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나라들은 동등한 형제처럼 지내라. 이런 기준을 마련해요. 그거는 가만히 생각하면은 중국이 자기의 안보를 위해서 뭐 평화를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지만은 나에게는 충성하고 주변의 제국들은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고 거기다 또 나중에 명청으로 오면서 규율하는 게 있어요. 규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사로이 서로 교류하지 말라 그래요. 형제처럼은 지내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오면은 가령 저기 월남 지역 같은 데 월남이 세거든요. 그 주변 나라들 막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뭐 버마나 캄보디아, 라오스 막 이렇게 때리고 하면은 중국에서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한번 혼을 내줘요. 그리고 또 주변국들은 중국 황제 와서 머리 좀 가리고 우리 좀 구원해달라 그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때려주긴 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해서 세력이 큰 어떤 나라가 주변 나라들을 복속해서 커지면 어떻게 그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위협이 돼? 중국한테 위협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질서가 바로 중국이 바라는 사일가요 형제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 이제 사대와 교린이에요. 사대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중국이 나한테 하라는 얘기고. 교린은 형제처럼 지내라. 이웃 국가들끼리 교린하라 하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 우리 저 역사서에서 보면은 너무 저 주체적인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조선 역사에서 때 4대 교린 정책은 조선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중국에게 대해서는 4대를 하고 주변 나라의 교린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야만의 나라 우리보다 저열한 여진이나 외나 육구 이런 데에 대해서 낮게 대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4대 교린의 본래의 의미는 이거를 창안하는 건 우리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에요. 중국이 동아시아 전체에게 뿌려놓은 그 질서고 중국 자체의 안보를 위해서 그렇고 또 주변국들은 그걸 지키면서 약소한 나라들은 오히려 국가의 안전을 도모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제후국은 중국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사절을 보내서 인사를 하고 조공을 합니다. 그게 큰 나라에 대한 섬기는 섬길사자죠. 이해를 표현하고 또 큰 나라는 작은 나라에 대해서 자소, 사소 이런 표현이 맹자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사실 사소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라를 갖다 잘 대우해 준다 하는 얘기인데 중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면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그건 대외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예나 지금이나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중국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는 주변국의 왕이 등장하면은 새로 책봉이 왕이 이제 이렇게 옹립이 되면은 그 누구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중국 황제한테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모든 역대 임금하고 또 왕자가 탄생하거나 또 왕비가 책봉되거나 하면 전부 다 중국 황제한테 보고하고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 보면은 금인과 고명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가서 아유 새로 이제 우리가 뭐 태종이 즉위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황제한테 고하고 사절에 가서 고하면은 거기서 금인, 금이라는 것은 인장이죠. 직인이나 마찬가지예요. 고명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그러니까 임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종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 이런 걸 상징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명때, 청때, 명나라, 명태조가 아니라 그다음에 명성조, 영락제 때 이거를 건립을 했어요. 이것은 북경에 가보면은 그 저기 자금성 남쪽에 천단이라고 있죠. 그 천단에 여러 구조물이 있어요. 이거 뭐 저 중국에서 정말
중국의 유명한 건축학자 중에 양쓰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양계초의 아들이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부인은 저쪽에 캠브리지 영국 가서 유학을 하고 또 미국도 유학하고 아마 오성홍기 중국의 깃발 창안한 게 아마 그 부부일 거예요. 그리고 그 양계초의 아들은 그 부부가 다 건축, 역사, 뭐 디자인, 뭐 철학, 뭐 문학 모든 면에 너무나 뛰어난 인물들인데, 아무튼 현재의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국보급의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평하기를 이 북경의 천단 이 중에서도 천단의 기년전이라든지 황건전, 환구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건물은 중국의 어떤 건축 조형으로서 최고의 작품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물론 등재가 됐고 중국에서 특 AAAA가 5개 정도 붙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기년전이에요. 기년전 말고 환구단 그다음에 이제 황궁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기년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많이 이제 해외로 알리는 홍보하는 홍보물에 보면 대체로는 자금성이나 이런 북경 천단에는 요 기년전 이런 게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북경의 천단은 뭐 하는 곳이냐? 황천상제의 명을 받아서 이 지상에서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하늘의 아들 천자 즉 황제만이 하늘의 신에게 고하고 뭐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이러한 의례를 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중국 외의 주변 나라에서는 이런 구조를 이런 영정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중국의 천자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걸 비슷하게 모방해서 할 수 있던 것은 고려 때도 그렇고 조선 초기에도 그렇고 기우제를 지낼 때 그럴 때 이제 원구단 뭐 환구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때는 원구단 원자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썼는데 그마저도 조선 초에 와서는 명나라의 사절이 와서 이거 제국에서 이런 행사를 해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태종도 있고 태조도 세조도 기가 굉장히 센 임금들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안으로는 엄청난 기가 센 그런 임금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4대 결인의 질서, 이 어떤 중국의 어떤 통제 시스템에서는 뭐 모든 걸 따라야지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기우제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대한제국에 와서 이제 그걸 건립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이 등장하는 요건 영은문이죠. 중국의 사신을 접대를 합니다. 수도 서울로 들어오기 직전에 거기서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로 들어오면은 요즘 저쪽에 소공동에 있는 환구단 터가 있고 이제 황궁을 건물이 있는데 그쯤 와서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다 중국이 지배하는 동아시아 세계에서 중국의 의례를 행하고 우리가 조공국으로서 500년 동안 이렇게 명나라뿐만 아니라 청나라까지도 지속된 그 과정이죠. 자,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이제 세계 질서가 바뀌게 되고 중국 자체도 서양 세력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고 어려워지고 그런 와중에서 동아시아에서는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 제일 큰 첫 번째 사건이 아편전쟁 이후에 청일전쟁, 그 다음에 러일전쟁, 그 다음에 범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로서 이제 6.25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거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에서 인류가 큰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됐는데 그 당장은 선진 국가들이 여러 가지 원료 공급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수출 상품에 대한 그 시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를 막리 확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까지 같이 이어지죠. 결국은 제국주의 국가들끼리 싸움인데 그 이전에 동아시아에서 격변을 불러일으킨 큰 전쟁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런데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보면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우리의 운명을 다 바꾸겠어요.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청일전쟁. 청일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동학농민봉기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청군이 개입했죠? 그러니까 일본이 청나라에 개입했으니까 우리도 개입할 수 있다. 갑신정변 직후에 청일 간의 조약이 체결됐는데 앞으로 조선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파병할 이유가 있을 때는 사전에 상대국에게 통보하고 파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청국이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절차를 좀 밟았는데 일본에서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도 개입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일본이 명치 유신이래 목표로 삼았던 조선 정복 이거까지 가게 돼. 그래서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조선이 운명을 다할 상황이 됐어요. 거의 조선이 망했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넓게 보면 러일 전쟁은 청일 전쟁 이후에 대한제국이 탄생했는데 러일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일본이 러시아를 배제하고 대한제국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됐죠. 청일 전쟁에 의해서 조선이 이렇게 거꾸러지고 러일 전쟁에 의해서 대한제국이 거꾸러지고 자 일자로 가는데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파리 강화 조약이 체결되죠. 여러 가지 이제 각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 평화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영향으로 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라고도 하죠. 또 우리는 일제하에 10년 동안 이게 잠재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고통이 우리가 독립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여러 루트로 뭐 동경에서 또 상해에서 또 국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 가지고 결국은 기미 독립 선언서라는 게 나서죠. 기미 독립 선언서는 우리 역사에서 정말 공식적으로 공표된 그 인류사에서 보면은 영국의 뭐 권리청원, 권리장전, 그 다음에 명예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그 혁명,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독립선언 여러 가지 다 합쳐도 그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우리 민족 사상 최고의 그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언서가 나왔죠. 정말 독립선언서는 굉장히 좀 우리 역사에서 크게 봐야 할 전 민족이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탄생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자, 그래도 나라는 찾지 못했는데 나라를 찾게 된 계기는 제2차 대전의 결과로 45년의 해방을 맞고 물론 3년 동안 미군정이고 북한은 소군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적어도 이 남쪽의 대한민국만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자유진영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도 우리 서로 마주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전쟁은 사실은 그래서 전쟁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거꾸로 올라가면 임진왜란 한번 보세요. 병자호란 보세요. 병자호란에 의해서 명청교체기에 거의 어떻게 보면 대외정책을 좀 어떻게 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완전히 그냥 송두리째 거의 꿀떡 넘어갈 뻔해. 근데 역사상 한반도를 뭐 여러 그 중국의 역대 왕조가 침략을 했지만 완전히 이렇게 뭐 중국으로 편입을 안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우리 장혁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여러 가지 내력이 있죠. 그다음에 임진왜란도 엄청난 타격을 줬고 또 조선왕조 개창은 뭐 저쪽에 원에서 명으로 이렇게 교체될 때 그런 대륙의 변화기에
또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국가 사이의 어떤 주변의 변화라든지 세계 질서의 변화 이런 것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면 또 미중 이런 그 패권 경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운명,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굉장히 좀 거기에 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청일전쟁 직후에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집니다.